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28화 포획반망입니다. 잡을 포, 얻을 획, 배반할 반, 망할 망이 되겠습니다. 반은 이 반역을 뜻해서 주인 혹은 나라를 저버리는 걸 말하며, 망은 나라 혹은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주인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자를 포획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망이라고 하면은 이 도망간 자기 집 노예를 일컫기도 하는데요. 노비들은 주인의 반감을 가져서 배반하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옛날에는 부지기수 많았으며, 그들은 도적대에 합류하여 사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려 만적의 난처럼 노비들이 지역 반란을 주도하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들을 포획하는 책무를 중요시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노비는 처음에는 전쟁 포로들로 구성되었으나 나중에는 먹고 살기 힘든 양민들이 스스로 부의청의 노비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공노비는 왕실과 관아의 잡일을 수행하였으며, 산노비는 귀족층의 굳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원래 노비제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나 신분적 세습은 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지만 노비들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가생자라 해서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관습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고려와 조선의 노비는 법적으로 신분적 혈통이 세습되는 사이였기에 노비로 태어나면 그 자손들도 계속 노비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물건처럼 매매, 상속, 정려가 가능해서 노비에 관한 일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장애원에서 관리하고 모든 노비 문서를 장애원에 보관했습니다. 장애원은 1592년 4월 왜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지자 노비들이 들고 일어나 장애원 문고,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비의 법재상 지위는 대단히 열악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산노비는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거나 혹독한 형벌을 가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노비가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양인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며 자손들마다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주인을 피해 달아나는 노비들이 종종 있었으며, 이들을 포획하는 일도 나라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조선시대 효정은 전국에 흩어진 공노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도망간 노비들을 찾을 수 있는 전담기구로 추세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정조 때 이 추세도감이 폐지가 됩니다. 이 사진의 노비 문서는 1896년 박종숙이라는 양민이 빚 때문에 자신과 처첩 3명을 스스로 노비로 판 문서입니다. 이 3명의 손을 붓으로 그려서 전구로 삼았습니다. 이 표돌은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는 장애원의 표돌입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조선 인구가 약 900에서 120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30-40%가 노비였다고 하니 장애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을 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제방변에 클보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제방변은 이 손숫자죠. 손숫자가 변해 올 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손숫자의 의미는 손, 재주, 수단,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클보자는 이 형태상으로는 이 설용자와 풀초자의 합자인데요. 그렇지만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밭전자와 풀초자의 합자입니다. 즉 각골자는 밭에 채소를 키우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자형은 밭에서 작물을 키우다 또는 이 작물을 키우는 밭,
것이라는 의미로 출발해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문에서부터는 이 밭전자가 아닌 이 설용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식물을 키우는 터전의 의미로 밭전자를 해석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잠깐 이 설용자를 살펴보면은 설용자는 이 들것을 뜻하는 이 무릎 범자와 이 중간에 이 지게막대의 조합입니다. 이 지게라는 것은 옛날 인력으로 물건을 나르던 도구였으며 오늘날 이 용이 뜻하는 바는 일하다, 그릇, 도구, 사용하다는 의미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버자가 뜻하는 바는 이 작물을 밭에서 키우다는 의미에서 크다, 많다는 뜻이 있고 밭에서 갓 수확하다는 풀이에서 비로소 갓, 방금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밭, 채마밭, 남새밭의 의미도 있어서 이때는 채마밭 포로 읽기도 합니다. 클버자가 구성자로 보통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키우다, 향상시키다, 돕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포포자는 이 변에 육달을 있죠. 고기를 먹기 좋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여서 말린 고기를 뜻하는 것이 포포자입니다. 이 기울보는 이 변에 오디자가 있어서 이 옷을 수선하다, 고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포자는 삼수변에 있어서 물이 올라가다, 즉 차오르다는 의미로 이 조수가 드나드는 폭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돌보인데요. 이 변에 수레거가 있죠. 이는 수레의 가장자리에 이 덧대어 이 바퀴살의 강성을 높이는 이 덧방나무를 뜻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돌포는 이 말씀 언이 있어서 말로 돕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꾀하다, 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뜻하는 이 제방변이 있는데요. 이 손이 뜻하는 바는 보통 잡다는 뜻이 있으므로 이 클버자와 결합된 경우에는 이 잡다는 의미를 강화시켜서 사로잡다, 붙잡다, 붙잡히다 등 보다 강하게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진 자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어덜획입니다. 이 자는 개사슴록과 이 자확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사슴록은 개견자가 변해 오는 경우 사용하는 자형입니다. 그리고 이 개견자는 개를 그린 상형문자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자형을 굳이 개사슴록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사슴록 자형이 복잡해서 변했을 때는 간단히 개사슴록을 차용하게 되어서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전에서 이 변에 위치한 사슴록이 후대에 개사슴록으로 이렇게 변형된 예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개사슴록은 변의 단지 이 형태가 사슴뿔을 닮아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개견자가 변해올 때 개사슴록 형태를 띈 것은 예서에서 변해 있던 이 개견자를 필기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면서 부터입니다. 자확자는 원래 이 잡을 곽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자형은 이 풀에 숨은 새를 손으로 잡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건문을 보시면 이 수풀에 숨은 이 새를 뜻하는 이 위에 자가 풀마늘 추자입니다. 그리고 손을 뜻하는 이 또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즉 풀숲에 숨어있는 새를 이 손으로 잡다는 표현입니다. 이 풀마늘 추는 이게 풀초자인데 이것이 마치 관이 발달한 새를 닮았다 해서 물새 혹은 수리부엉이란 뜻도 있는 자형이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잡을곽은 오늘날 이 자확자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확의 원자는 이 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소전에서 만들어진 자형으로서 이 차절심자와 이 잡을곽자,
합자입니다. 이 차절심은 제가 185화 국어심론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원래 사물의 크기를 이 양팔로 가늠하는 데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절심에는 길이를 재다, 길다, 8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양팔을 이렇게 펼친 길이가 8자 정도 되기 때문에 8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길이를 재다는 이 차절심과 이 잡을 곽의 합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길이를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확이 뜻하는 바는 이 크기를 재는 자, 법, 표준 또는 이 자로 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원뜻인 이 잡을 곽보다는 이 자확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덜획은 원래 새를 붙잡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손에 새의 발을 이렇게 잡고 있으며 건문 자형은 이 날아가는 새를 쫓는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개견자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런 개를 이용한 새 사냥을 그린 것입니다. 자형은 현재 무언가를 획득하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획득한 것이 짐승, 포로, 하녀, 상까지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을획이 뜻하는 바는 얻다, 마치다, 잡다, 붙잡다, 사냥한 짐승, 포로, 계집종, 상가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문자형을 보면 아시듯이 이 붙잡은 새가 손에서 달아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그르치다, 상심하다, 실심한 모양을 뜻하기도 해서 이때는 이 실심할 확 혹은 상심할 확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배반할 반자입니다. 이 자는 반반자와 돌이킬 발의 합자입니다. 반반자는 이 소우자와 8팔의 합자입니다. 8팔은 팔을 벌리다, 많다는 뜻 외에도 이 형태 때문에 위로 솟다, 뾰족하다 또는 이 둘로 나누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진 자형입니다. 이 반자에서는 8팔은 둘로 나누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건문 형태들을 보면은 이 소가 무언가를 들이받아 이렇게 둘로 부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로 이 8팔을 찌르고 있거나 소의 머리가 이 8팔을 이렇게 둘로 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반자는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옛날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 도끼로 정수리를 찍어 단숨에 절명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문에서는 이 소의 머리를 쪼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후 소전자형에서는 소의 머리를 쪼개는 의미일 경우에는 방에 이렇게 칼도자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새로 생겨난 자형이 판단할 판자입니다. 이 자는 원래 소의 머리를 쪼갠다는 의미였으나 가르다, 쪼개다는 의미가 나누다, 구별, 구분 등으로 발전하여 판단, 판결의 의미로까지 발전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자형은 소의 머리를 쪼개어 안을 세세히 들여다본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돌이킬 바는 이 기석음과 이 손을 뜻하는 이 또우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반의 처음 뜻은 잡아 당기다 였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손으로 당기는 모습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석음 형태는 상기석 거주지의 의미도 있었지만은 얇은 피륙이나 종이 같은 이 형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짝필자, 이 짝필자가 포개진 이 비단들을 그렸다고 제가 76화 정무신경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자형은 얇은 천이나 종이의 가장자리를 당겨서 뒤집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문자형 중에는 이 겹쳐진 피륙을
형태로 이렇게 기습음이 묘사된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행의 처음 의미는 당기다, 뒤집다 였습니다. 이후 뒤집다는 의미는 물러서다, 후퇴하다, 반대하다, 보복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 뒤집다, 뒤집히다는 뜻은 어렵게 되다, 곤란하게 되다는 의미로 분개가 되었는데 이때는 어려울, 번으로 읽기도 합니다. 또한 돌이키다는 뜻은 상가다, 조심하다는 뜻으로 발전되어 이때는 상갈, 판이 되겠습니다. 기석음을 그런데 이 피륙이나 종이가 아닌 이 좌대, 물건을 파는 좌대 형태로 보아서 자행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판다는 뜻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팔판자로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자를 팔판자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상거래를 뜻하는 이 조개패를 이렇게 변해 넣은 팔판자가 대신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배반할 바는 뿔로 들이박아서 부수다는 이 반반자와 뒤집다는 돌이킬 반의 합자입니다. 즉 폭력을 써서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귀를 어지럽히거나 반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배반할 반이 뜻하는 반은 배반하다, 어긋나다, 어지럽히다, 배신하다, 달아나다, 떨어지다, 둘이 되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망할 망, 없을 무가 되겠습니다. 이 망할 망은 원래 이 칼도자에서 기원한 자형으로서 이 칼날이 이렇게 부서진 것을 나타낸 지사문자 혹은 회의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꾸나 건문을 보면은 이 칼도자의 이 중앙가지가 이렇게 잘린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도자는 중간에 이렇게 분기한 가지가 칼날에 해당됩니다. 각골 시대에는 금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돌칼을 나무 막대 중간에 이렇게 박아 넣어서 돌넣기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돌날은 금속과 달리 이렇게 깨지는 특성이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은 이 돌날이 이렇게 부러진 것에서 죽다, 전쟁에서 지다, 패망하다 등으로 그 의미가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망이 뜻하는 바는 망하다,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없애다, 없어지다 또는 도망가다, 달아나다, 잃다, 죽다, 잊혀지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없어지다는 의미는 없다, 가난하다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없을 무로 읽기도 합니다. 비슷한 자형으로는 이 칼날인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돌칼의 이 중앙날을 이렇게 지시한 지사문자입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칼도자의 이 중앙날을 이렇게 지시하는 까만 이 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건문은 이 중앙날을 이렇게 관통하는 획이 그어져 있기도 합니다. 칼날인이 뜻하는 바는 칼날, 칼, 날로 베다, 칼질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포획반망, 즉 이 주인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자를 포획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때 전국에 흩어진 이 공노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망간 노비들을 찾을 수 있는 전담기구인 이 추세도감이 설치가 되는데요. 추세라고 하면은 이 타지방에 피한 이 노비를 찾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서는 조선 현종 9년 1668년 노비 추세에 대한 입지 요청 소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에 있는 최씨가에 전하는 이 문서인데요. 이 문서 내용은 도망간 여자종인 향옥의 아버지가 최씨가와 영청 관아의 압력으로 인해서 예천으로 딸을 찾으러 간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문성은 향옥이 죽은 지 이미 오래라고 최씨가에
거짓으로 이렇게 보고하였으나 향후의 남편이 몰래 이문성의 집을 다녀갔다는 소문이 나고 이를 전해들은 최씨가에서 이문성을 급박하자 이문성이 사실을 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김천 사람 김후선이라는 자가 향옥을 처로 삼아 함께 도망하였다고 실토하게 됩니다. 결국 이문성은 최씨가의 압력에 굴복해서 딸을 잡아다 갖다 바치러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비를 사람으로 처음 대우한 왕은 영조라고 합니다. 영조는 장혜원을 보민사라고 이름을 바꾸고 노비 소송 업무를 형조로 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조가 서울 차별과 노비제 폐지를 추진하다가 급서하게 되고 왕위를 물려받은 순조가 1801년 공노비를 해방했으나 실제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입법기관인 군국기무처에 의해 완전한 이 노비제도의 철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노비제도는 일찍이 송태종 때 개인의 산노비 소유를 금지하면서 철폐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